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본을 향해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내일 모레는 5당 대표와 만나 해법을 논의합니다. 네, 한편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세월호를 인용한 막말을 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자, 일본과 대한민국 그야말로 서로 정면으로 지금 기차가 마주하는 형국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몇 가지 상황이 있었죠. 예. 그 사이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데 비해서 또 두 번째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 비해서 이제 메시지가 더 강해졌다고 저희가 느끼는 것은 예. 우선 그 한일 외교 실무자들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 지난 12일에요. 네. 예. 뭐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뭐 말도 안 되는 결례를 의도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예. 뭐 일어나서 손님을 맞지도 않고 악수도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뭐 요청받은 바 없다 이런 우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단지 참여 선거용이 아니고 예.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상황이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초기에는 이제 뭐 강제징용 문제 관련, 역사 관련이라고 얘기하다가 그것이 WTO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예. 네. 안보 문제를 끌어들이고 전략문자 유출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우리 쪽 주장에 대해서 우리 쪽 해명 요구에 대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불리한 상황이 생겼죠. 하태경 의원의 정보 그 자료 공개 외에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로부터도 그동안 예. 여러 차례 전략문자 밀수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일본이 예. 밝혀진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쨌든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어쨌든 장기화될 것 같은 속에서 어쨌든 결속을 다지는 의미 이런 데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좀 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진 의원께서는 현재 상황 그리고 문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게 양국 간에 점점 이 치킨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가 만약에 지금 호황 상태였다면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감내할 여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네. 지금 사실은 안 그래도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이라 예.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그다음에 어느 만큼의 타격이 있을지조차도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게 우리들의 불안을 예. 더욱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오늘 유승민 의원이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그 비유를 했던데요. 네. 중국하고의 갈등이 있는 거는 우리가 시장을 잃어버리는 의미가 있다면 일본하고의 갈등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다른 거다. 전에 왜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가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중국 시장을 잠시 잃어버리는 그런 의미나 효과였지만 이거는 그것과는 이 차원이 다른 생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우리로서는 매우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며칠 전에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 이 지점에서 DJ 대통령을 좀 떠올려 봤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는 결이 좀 다른 예. 대일본 입장에 있어서 좀 결이 다른 입장이셨다라는 생각에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좀 들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 기억에 남아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추는 게 이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 뜨거운 가슴, 예. 이 서생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정말 냉정하고 지혜롭게 상인의 현실 감각,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익 기준으로 실리적인 그런 외교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차후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문 대통령이 이제 어제 보좌관 회의에서 매우 강경한 예. 어조로 말씀을 하신 것, 그 배경은 이해를 해요. 예. 네. 취지도 이해를 하고 아까 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전략 무기 대북 그 문제는 이거는 명백히 가짜 뉴스인데 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배경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강경한 어조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대통령의 그 메시지, 직접적인 메시지로 나오게 되면 어차피 이게 시간이 흐르면 우리 대통령과 아베가 직접 만나서 외교로 풀어야 될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갔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좀 그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런 강경한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고 대통령께서는 조금은 더 이렇게 뭐랄까 차분하게 좀 누그러뜨리는 화는 나죠. 우리도 예. 화나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박지원 의원도 저희가 네. 예, 초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하셨던 그 DJ에 대한 건 제가 한번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요. 너무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좋지 않다. 네. 비판의 입장이 나왔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대강대치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끌고 가는 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생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정용기 이제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힘의 논리가 있는데 예. 강자에게 체면만 차렸던 조선의 무능한 조선의 임금들이 무능한 임금들을 떠오른다. 떠오르게 예.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우선 정용기 의원의 역사인식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조선의 임금들이 잘못한 것은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굴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결국은 왕조 사회에서 임금을 믿는 것인데 예. 임금이 외세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 그건 고종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분열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 요인이 우선 임금들이 체면 생각보다는 오히려 굴종을 선택했고 그리고 친일파, 친러파로 국론이 분열됐던 데서 일제 식민지로 전락되는 상황인데 지금에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선 중요한 것은 명분상 일본이 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론전을 펼치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전 전 세계를 향해서 얘기해야죠. 예. 어제 메시지 속에서도 그 강한 발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만 고집하지 않겠다. 만나서 해법을 찾자 하는 대화의 의지도 같이 밝혔다는 점에서는 메시지는 강해졌지만 기본적으로 투트랙 전술인 것은 맞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유연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외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오죽하면 뭐 빨갱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한 자세를 취했었고 외세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면 다르게 했을 것이다라고 꼭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부를 결속하고 그러나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대화를 향한 그런 노력은 계속 하자는 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예. 이제 꽃놀이패를 쥐어주는 일본이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일본에게 꽃놀이패가 될지 자충스가 될지 그거는 저는 두고 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와중에 또 이 정책위 의장께서
조선 왕조의 임금들까지 소환하는 거는 예. 조금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선 왕조의 임금들을 소환한 건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제부터 이제 뭐 선조 이런 게 얘기 나오고, 아닌가 예. 싶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당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대일 강경 메시지를 자꾸 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예. 지금 한국당이 일본이 지금 일본의 그 조치가 잘 됐다거나 이런 거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 공이 지금은 여나 야나 일본의 저런 조치는 다 지나치는 잘못됐다고 잘못하다. 생각하죠. 이거에 예.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단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좀 냉철하게 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으로 하여금 왜 지금 우리 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인데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나, 우리랑 같은 입장을 가지질 않나, 이게 좀 서운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종의 역할 분담? 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일본하고 이제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협상의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예. 우리가 할 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전부가 다 정치인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낸다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더, 꼭 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을 향해서 당신네들은 일본 입장에 서 있는 거냐, 일본이 그럼 잘했다는 거, 이렇게 야속하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 좀 역할 분담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청와대나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말 한마디 말꼬리 잡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 인식을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야당을 향해서 그럴 말할 에너지나 시간이 예. 있다면 그 모든 힘을 다 외부를 향해서 예컨대 일본이랑 좀 말이 되는 나라들을 좀 미국이나. 두드리고 예. 아베랑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하고 좀 물밑에서 그 노력을 하고 이런데 총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네. 황교안 대표가 만나기로 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것은 바람직하고 예. 특히 이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을 앞두고도 공론이 분열됐었고 예. 심지어는 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고립된 상태에서도 주화파 주전파들 간에 다툼이 견해 있었죠. 차이를 그 인조 임금이 리더십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론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사실은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문을 보면 일본에 대한 비판은 두 줄이고 저는 이 부분은 좀 심각하다라고 느낀 게 예. 만약에 이번 사태가 의도된 태만의 결과라면 묵과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본과의 일본과의 관계를 태만히 했거나 악화시켰다는 뜻인데 그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불신을 부추기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극복하고 만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 최고위원의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는 글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 뭐 사실 의도를 모르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금도도 없고 네. 전략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자기 당 대표는 5당 대표회담 하자고 하는데 예. 거기다 대고 대통령을 저렇게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설사 좋은 뜻으로 그런 제안을 했더라도 그게 다 묻혀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전략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금도도 없다는 것은 세월호 문제는 아마 전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가슴 네. 아픈 것은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 생중계를 하는 속에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예. 그런 비극적인 일을 사실은 이번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무슨 연관이 있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보다 더 나쁘다. 그때는 세월호
오죽이라는 예. 계기성에 이 사람이 한 얘기지만 이번 일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통령께서 이순신 장군의 12척 예. 얘기를 저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것은 우선 그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었고, 아까 그 정영계 의원이 왜 조선시대 임금들 소환한 거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순신 장군까지도 모욕한 거다. 정치적인 비아냥에 소환해서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써먹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방송에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예. 그런 말을 대통령이 싼 이런 그래놓고 막말이 아니라는 그런 공감 능력 부족은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난 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다 웃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들과 또 나경원 대표는 못 들었다 그랬어요. 예. 네. 황교안 대표는 그대로 이해해달라는 말이 옳다는 말인지 틀리다는 말인지 그래서 또 역시 황세몬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비판했어야죠. 비판하지 않은 것은 저걸 묵인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건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예. 뭐 이제 그걸 막말이라고 보도한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겠다고 뭐 언론중재회 제소에서 반론 보도 신청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명진 전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당에서 세월호 관련 발언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이쯤 되면은 한국당에서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뭔가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제가 한국당의 입장을 그렇진 정확하게 않죠. 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은 그게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고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 댓글을 소개하는 이제 방식이었긴 했는데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왜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만을 할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레벨이 낮은 정치? 또 게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의 입장이고 당의 최고위원이면 당의 지도부의 입장이면 이 선거라는 거는 자기 지지자들의 표만 모아가지고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중도에 있는 표, 중도에 있는 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하느냐. 가 이제 선거에 이 당락 내지는 승패를 결정하는 건데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런 발언이야 뭐 지지자들은 뭐 시원하다 내 마음 표현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좀 그 지혜롭게 생각을 한다면 저런 발언은 좀 삼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아마도 그 한국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뭐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최초의 계기랄까 이런 게 세월호 사태, 7시간부터 세월호 7시간 그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최순실 국정농단 이렇게까지 번져나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굉장히 안 됐다. 이건 비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도 연상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신경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 제1야당의 지도부의 구성원이라면 좀 지지자들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좀 내어주시는 게 저게 또 이 사석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는 얘기라면 조금 한 번쯤은 더 생각해서 했더라면 좋았겠다.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사실 세월호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회, 정당의 중요한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거기에 박근혜 정부가 당시 여당이 얼마나 무능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을 때부터 교통사고다, 뭐 시체 장사다 하는 식의 세월호 자체를 비하하는.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도 우리 잘못이 아니라 예. 세월호 탓이다. 남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 저렇게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월호 유가족과 그걸 다 기억하는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아닌가 싶은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수석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NS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조국 수석이 SNS를 하는 걸 두고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도 나흘 동안 12건이나 올라왔다. 네. 이걸 두고도 또 얘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SNS 정치는 뭐 이제 일상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지 않더라도 대통령도 하시고 예. 그리고 초기에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SNS 좀 조심하자 했는데 요새는 본인도 SNS 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청와대 참모들의 정책 홍보 역할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조국 수석의 SNS 글이 자기 의견보다는 기사 링크 대개 이제 기사 링크가 많았고 왜냐하면 팔로워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네. 뭐 그런 어쨌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쪽에 이제 방점이 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은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 산업부가 공식 보도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기 전에 먼저 SNS에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SNS 활동이 많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근데 그 산업부 저 자료를 예. 조국 수석이 미리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조국 수석이 사과해야 될 일이지 왜 산업부가 사과를 한 것도 저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고요. 조국 수석이 한동안 노영민 실장 취임 이후에 조금은 자제하고 있다가 예. 최근에 이제 저 일본 사태 터지면서 예컨대 죽창가라는 예. 노래 뭐 가사를 드라마에 나왔던 네네. OST입니다. 뭐 죽창가를 올리고 이 그 일본하고 관련된 사태에 관한 그 페북글을 올린 거 이거는 뭐 조국 수석의 나름의 조국 사랑의 발로라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 자격으로 저런 일을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예. 그 스텝, 그 참모로서 저거는 그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약간 선동하는 그런 그 의도 또 뭐 의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런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거는 그 대통령의 지금 일본 문제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조국 수석은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 예. 갈 이 하마평이 지금 무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또 저런 행동이 적절한 것인가. 거기다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 하면 사실은 이 불편부당하고 예. 공평무사한 법 집행이 주된 업무잖아요. 말을 아껴야 되는 자리라는 예, 말을 아껴야 되고 하는데 특히 조국 수석이 뭐 이번 일본 경우 제외하고 이제까지 쭉 낸 페북 글에서 보면 상당히 당파성과 정파성에 근거한 메시지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한국당을 겨냥한 예. 한국당의 소속원들을 겨냥한 이런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내고 나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 과연 국민들이 느끼기에 저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정정국을 총괄하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예. 불편부당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사게 하기에 충분한 일들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약간 의견은 좀 다른데요. 예.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들도 그 정치행위의 이제 뜻을 함께하기 때문에 예. 자기 정치적 색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기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예. 그리고 정책 홍보의 측면이 컸고 어제 산업부 건만 해도 그것이 이제
뭐 산업부보다 조금 빨리 나와서 얘기거리가 되긴 했지만 예. 그건 뭐 완전 공개하는 자료였기 때문에 예. 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거고요. 제가 이 자리 빌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제 죽창가라는 제목 때문에 굉장히 좀 선입관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80년대 대학 다녔기 때문에 저 노래를 잘 알 텐데 김남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예. 노래인데요. 굉장히 서정적인 가사입니다. 네. 꽃, 눈물, 파랑새, 녹두꽃 이런 한이 일제에 맞서는 과정에서 들불이 되고 죽창이 된다 하는 뭐 이런 근데 그러니까 죽창이 붙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폭력의 상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의의 상징인 건데 예. 일본의 엄청난 신무기 앞에서 농민들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창밖에 없었던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한스러운 상황을 묘사한 노래이기 때문에 예. 그거 혹시 죽창이라는 말 때문에 그 노래에 대한 이렇게 과격한 노래를 뭐 하는 선입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조수석 SNS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SNS 올리고 뭐 산업부 보도자료 올리고 이랬을 때 당장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전달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발언이나 이런 걸 SNS를 통해서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국 수석이 그냥 계속 SNS를 앞으로도 생각을 굳이 따로 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마 언론의 비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예. 언론의 웬만한 비판에는 별로 그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런 일종의 또 메시지 아닌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아마 예. 그런 언론의 비판을 또 보수 언론 일부의 비판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뭐 당신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 정도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 대목도 조금 걱정이 되는 생각이 다르실 수 부분이에요. 아니요. 아니 뭐 그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보회의의 그 수석하고 보좌관 회의 자료는 완전 다 전문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그거 편의를 위해서 올렸다 이 정도. 새삼스럽게 뭐 비판받았다 그래서 뭐 올려야 될 걸 안 올리는 그래야 되는가? 그게 맞나?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일반 행정부 관료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 보좌하는 제가 업무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네. 덧붙이면 조국 수석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의 업무 있잖아요.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또 추가로 SNS를 통해서 다른 파트에 홍보까지 한다면 그건 진짜 열일한다 이렇게 칭찬받을 일인데 많은 분들이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 없고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